안녕하세요. 북강주 동아간호학원의 원장 이영경입니다. 오늘은 기본간호 투약독기 중에서 근육주사와 피내주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근육주사에 대해서 함께 봐볼 건데요. 첫 번째, 근육주사 부위는 어디가 좋은가? 특별히 영아는 근육주사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한가? 자,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둬야 하거든요. 자, 근육주사 부위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은 어떤가? 그리고 주사 부위는 어디에 주로 놓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근육주사 부위 선택을 할 때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은 근육주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근육량이 많은 건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근육량이 많으면서도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것은 큰 혈관과 신경을 피해야 합니다. 신경을 피함. 즉 말하자면 큰 혈관과 신경이 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위치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를 미리 공부가 되고 습득이 되어져야 근육량이 많으면서도 큰 혈관과 신경을 피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 문제로 좀 잘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할 겁니다. 근육량이 많아야 한다. 큰 혈관과 신경은 피해줘야 한다. 이 점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사 부위로 주로 어디를 선택하는가 보기 위해서 밑에 둥구 배면이라고 되어 있죠. 둥근의 복면, 대퇴 외측 광근, 삼각근 이런 데가 지금 투약할 수 있는 부위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큰 혈관과 신경은 피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둥근의 배면을 볼 때 자, 여기 엉덩이 부분입니다. 여기 이렇게 큰 혈관과 신경이 지납니다. 그렇다면 그런 데는 이렇게 지나고 있다면 그런 데는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흔히 놓고 있는 부위는 여기다. 여기가 둥근의 배면입니다. 그래서 배는 등 배자입니다. 이 뒤쪽이 등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등 부분에 둥근의 엉덩이 근육의 배면이다. 예, 여기가 가장 흔히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 원래는 보이지 않지만 이 그림은 지금 쏙안에 보이고 있는 큰 혈관들을 이렇게 표현해 놨죠. 혈관뿐이 아니라 신경도 이렇게 지납니다. 그러니까 큰 혈관과 신경을 피하면서 근육량이 많은 이쪽을 선택한다. 여기를 둥근의 배면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둥근의 복면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복은 복부 쪽을 말합니다. 복부 쪽에 가까운, 아까는 등 쪽에 가깝다 그러면 이번에는 복부 쪽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여기 역시 큰 혈관과 신경을 피해야 되는데 큰 혈관이 이렇게 신경까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렇다면 거기를 피해서 그러니까 복면은 어디니? 그러면 여기예요. 배면은 어디였냐면 여기였죠. 더 뒤쪽이었죠. 근데 복면은 복부 쪽에 더 가까운 여기를 둥근의 복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쪽은요, 그렇게 큰 근육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육량이 적은 사람은, 많이 왜소한 사람은 둥근의 복면은 가능하면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거는 둥근 엉덩이 근육의 배면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근육이 잘 발달했다면 둥근의 복면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외측 광근을 선택해서 논다라는 이야기는 역시요, 큰 혈관과 신경을 피해야 되는데 이렇게 큰 혈관과 신경이 지나고 있어요. 큰 혈관과 신경이. 그럼 거기를 피한다면 여기는 주사 넣을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요. 외측 광근이 여기 이렇게 대퇴의 넓은 근육인데 그 중에서도 이 부분에 주로 놓고 있습니다. 여기를 대퇴의 외측 광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근이라고 돼 있죠. 삼각근. 여기 모양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생겨 있다. 그래서 삼각근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신경과 혈관이 어떻게 지나고 있냐? 이 뒤쪽에서 이렇게 지나고 있거든요. 앞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오고 있는데 다행히 삼각근 쪽에는 큰 혈관과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쯤에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삼각근 이 자리에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처럼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량이 많으면서도 큰 혈관과 신경은 피해야 된다. 이 부분 중요해서 되게 강조 말씀드립니다. 큰 혈관과 신경은 피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실제 밑에 있는 그림처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상식으로 알아둘 거는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엉덩이 부분입니다. 엉덩이 부분을 이렇게
4분의 1등분을 하고 다시 외측 쪽에 이 4분의 1등분해서 이 정도가 가장 좋은 거거든요. 즉 이 부분이 가장 주사 놓기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냥 임상적으로 볼 때는요. 엉덩이 골라인이 이렇게 있다면 이 골라인보다는 아래로 가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 이 부분이 주사 놓기 좋은 장소다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둥근의 배면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는 상식 하나 알아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봐보겠습니다. 주사 부위는 밑에서 설명한 것처럼 다양한 데가 있죠. 둥근, 즉 엉덩이 근육의 배면을 가장 많이 선택한다. 주로 선택하는 부분은 배면이다. 그러나 근육량이 잘 발달해 있는 사람이라면 둥근의 복면, 복부 쪽에 가까운 복면도 가능하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퇴의 외측 광근, 바깥쪽 외측 넓은 근육이다. 그래서 외측 광근에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근, 팔에 삼각근 거의 쓰지 않습니다만은 투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알아두세요. 그 중에서도 둥근의 배면을 가장 많이 쓴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아의 경우에는 조금 성인하고 다르게 주사 부위를 더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 부위를 둥근에다가 주로 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데요. 아이들은 영아라 함은 태어나서 1세 미만이죠. 12개월이 미처 안 됐을 때 그 이전입니다. 그러면 둔부 근육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어요. 걷지 못하면 그 둔부 근육이 아직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가들은 둥근에 주사하지 않습니다. 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가들은 둥근에 주사하지 않습니다. 누구요? 영아는. 이유는 둔부 근육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아가들은 여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둥근보다는 외측 광근을 사용한다. 그래서 대퇴의 외측 광근을 주로 선택한다. 아가들이기 때문이다. 둥근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 단답형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근육주사 부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위는 어딘가라고 했어요. 어디라고 했죠? 엉덩이 근육, 즉 둥근의 등 아래쪽, 그러니까 배면을 가장 많이 선택한다더라. 할 수 있는 데가 여기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둥근의 배면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위를 물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근육주사 부위 선택할 때 피해야 할 곳입니다. 여기는 피해라. 그러면 근육량이 많으면서도 여기는 피하기로 했죠? 어디였죠? 큰 혈관과 그리고 신경이 있는 자리는 잘 공부해서 알아두시고 거기는 피해야 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에 자, 근육주사 놓을 수 있는 모든 근육들을 한번 기억해 보자 라는 이야기예요. 가장 흔히 많이 쓰는 데는 어디였죠? 둥근의 배면 가장 많이 쓰더라. 그런가 하면 또 어디도 했었죠? 예, 둥근의 복면도 할 수 있었죠? 둥근의 복면. 그리고요, 그다음에 아가들은 둥근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성인도 할 수는 있습니다. 어디다? 대퇴의 외측 광근, 바깥쪽 넓은 근육. 영아는 꼭 여기다가 합니다. 성인은 부득이한 경우에 여기다 하겠죠. 그 다음에 삼각근. 자, 그러면서도 거기에 선택 부위가 있었죠. 기억하면서 투약할 수 있는 모든 근육을 보면은 이런 곳들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영아라고 있습니다. 영아의 근육주사 부위는 어디를 주로 선택한다고요? 대퇴의 외측 광근. 대퇴 외측 광근을 선택한다. 이때 주의할 점, 둥근을 선택하는 것은 영아의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아직 걷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 말씀드렸죠. 영아는 성인과 다르게 둥부 배면을 주사 부위로 선택하지 않고 있다 그랬죠. 그 이유는 뭐라고요? 네, 아직은 둥근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둥근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자, 근육주사 부위를 선택할 때 주사 바늘을 삽입했습니다. 삽입한 후에는
뇌관을 당겨봐야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라는 이야기죠. 자, 밑에 지금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주사기를 그려놨는데요. 주사기의 요 바깥쪽을 외관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 안에 있는 이 부분을 내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사기를 딱 삽입해서 주사 바늘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다시요. 이렇게 지금 주사 바늘을 집어넣습니다. 그 상태에서 내관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당겨보죠. 내관을 당겨보는 이유가 뭐냐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게 바늘 끝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피가 역류되겠죠? 피가 이렇게 역류되겠죠? 그러면 혈관에 들어갔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혈관에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만약에 혈관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넣은 김에 그냥 주사 놓나요? 아니죠. 그러면 정맥주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빼서 다른 자리를 선택해서 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뇌관을 당겨봐야 한다. 알아두셔야 되잖아요. 다음에 7번은요. 둔부에 근육주사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손상되는 부위 그랬어요. 자, 손상되기 쉬운 부위. 그래서 아까 전에 2번 문제에 보면 큰 혈관과 신경은 피하라 그랬어요. 여기가 손상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손상되는 부위는 어딜까요? 혈관보다는 신경이죠. 신경이고요. 특히 뒤쪽에 거기 좌골신경이 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좌골신경이 크게 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손상되면 큰일 나니까 이렇게 신경을 더 주의해라. 물론 그 부위가 어디에 선택했냐에 따라서 신경의 이름이 다르죠. 근데 둥근했다 주사했다라고 생각할 때는 좌골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면서 혈관보다는 신경은 영구적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위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문제로 제시해 본 겁니다. 다음 8번은요. 근육주사 시 근육주사가 피하주사보다 약효가 더 빠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지금 문제를 제시해놨죠. 자, 밑에 그림을 봐보면요. 여기가 지금 근육 부분입니다. 근육 부분에는요. 이처럼 혈관들이 되게 뚱뚱하고 아주 크게 분포가 돼 있죠. 그런데 여기는 피하 지방입니다. 피하 지방은 어때요? 혈관들이 굉장히 가늘죠. 그렇다면 근육에다가 주사를 하면 어때요? 빨리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근육주사가 피하주사보다 약효가 더 빠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면 너무 당연하게 근육에 더 굵고 아주 촘촘하게 많은 혈관이 있기 때문이죠. 많은 혈관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전신의 약효를 위해서 주사를 놓는다면 결국은 혈액으로 스며들어가야 효과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에다가 아예 깊숙이 집어넣어버린 정맥주사는 가장 효과가 클 거고 정맥주사가 당연히 가장 효과는 빠르겠죠. 그 다음에 혈관 분포가 많은 근육이 그 다음 효과가 있을 거고요. 피하는 그만큼 혈관이 촘촘하게 없고 성글게 아주 드문드문 있고 가늘기 때문에 흡수 속도가 좀 더 느리게 되겠죠. 그래서 빠른 순서를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근육이 왜 피하보다 약효가 더 빠른가 라고 물었다면 혈관이 더 굵고 더 많은 양의 혈관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상식적인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근육주사에 대해서 공부해 봤고요. 이번에는 피내주사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피내주사라 함은 어떤 게 피내주사일까요? 자, 이렇게 표피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피층이 있어요. 그리고 피하지방층이 있고 그 밑에 근육이 있겠죠. 그런데 피내주사라는 것은 표피와 진피 사이,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진피층, 표피 아래 진피층에 주사하는 것을 피내주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피에는 약간의 혈관이나 신경이 있긴 하지만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피내주사를 왜 하는가 그 목적을 생각해 보자면요. 그 목적은 다음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볼까요? 자, 다음 나와 있는 걸 보니까 흡수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목적을 쓸 건가? 그러면 검사. 예를 들어 항생제가 민감하게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건가 그 검사를 한다든가 또는 결핵을 진단하기 위한 투베클린 반응 검사 이런 진단 목적으로 쓴다든가 또는 BCG 예방접종 같은 거는 피내 주사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사용한다. 요거 살짝 기억해 놓기 부탁드립니다. 다시요. 피내 주사는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단이나 검사나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게 문제로 몇 번 나왔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 피내 주사의 주 목적이 이렇게 진단 검사 예방 목적이었다면 항생제 반응 검사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봐보고요. 투베클린 반응 검사도 봐볼 건데 이게 문제에서 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잘 비교해서 알아볼게요. 둘 다 무슨 주사 한다고요? 네, 피내 주사 합니다. 자, 항생제에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 항생제 반응 검사에 가장 하나 알아둘 거는 뭐냐면 항생제 처방이 났을 때마다 알러지 검사를 하진 않습니다. 첫 번째로 그 약이 처방됐을 때만 알러지 반응 검사를 합니다. 이거를 AST라고 하죠. After 스킨 테스트 해본 후에 투약을 해라 라는 의미에서 AST 처방이 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다시 알아둘 거는 첫 번째 항생제 처방이 났을 때만 AST 해보고 그 다음에 투약을 할 건지 아닌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자, 이때 항생제를 원액을 쓰는 게 아니라 희석한 항생제를 그 다음에 피내 주사는 항상 그 용량은 0.1cc입니다. 이것도 알아둬야 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결과 판독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 자, 항생제를 피내 주사하고 나서 15 내지 20분 후에 결과 판독을 합니다. 이것도 강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 판독의 해석을 봐보면 음성으로 나왔다 그러면 아무 반응이 없는 거거든요. 옆에 지금 여기 표현을 해놨죠. 지금 여기 포 뜬 것처럼 항생제를 희석해서 피내 주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즈가 음성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흔적이 거의 없다. 그냥 주사 바늘이 들어간 자리인가? 이 정도밖에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럴 때는 그 항생제를 투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투약 가능하다. 괜찮네요. 알러지가 나타나지 않을 약이네요. 그럼 투약이 가능합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양성으로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는 요만큼 지금 해놨는데 사진에 요만큼 해놨는데 엄청 커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양성이거든요. 이거는 그 약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투약받은 적이 있었고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양성인 사람은 투약하면 된다 안 된다? 그 항생제를 투약할 수 없다. 투약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요. 자, 항생제 투약 전에 AST 처방이 났다면 피내 주사를 해서 15에서 20분 후에 결과 판독을 해서 음성일 경우에만 투약이 가능하다. 요거 알아두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이번에는 투베클린 반응 검사를 좀 또 같이 봐볼게요. 투베클린 반응 검사라 함은 결핵 반응 검사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를 보려는 건가 알아두셔야 되는데 결핵 검진법입니다. 결핵 반응 검사예요. 그런데 이거는 학동기, 아동이 대상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대상이에요. 물론 중학교 1, 2학년까지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학동기, 아동이 대상이며 초기 검진법이긴 하지만 확진법은 아니라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피내 주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사용하는 것은 기억해 둬야 되는데 결핵 사균입니다. BCG 결핵 예방접종은 생균이지만 투베클린 반응 검사에 사용하는 것은 결핵 사균이고요. 피내 주사는 항상 그 용량은 0.1cc입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난 다음에 결과 판독할까? 이게요. 위에 있는 항생제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항생제는 얼마 기다렸다가 했죠? 15에서 20분 후에 결과 판독했죠. 근데 투베클린 반응 검사는 상당히 오랜 시간 후에 결과 판독을 합니다. 그래서 48에서 72시간 후에 결과 판독을 합니다. 중요합니다. 즉 2, 3일 후에 결과 판독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결과 판독을 해석해 봤을 때 음성자다라는 이야기는 역시 지금 옆에 그림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사이즈가 전혀 커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로 체크를 했는데요. 0.9mm까지는 음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보다 커지면 양성이라고 합니다. 자, 음성자라는 말은 한 번도 결핵균에 접한 일이 없습니다. 써볼까요? 중요합니다. 결핵균에 접촉하지 않았다. 접촉이 없었다. 한 번도 결핵균에 접촉한 일이 없었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깨끗하고 좋네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균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그에 대한 감속이 너무 커서 결핵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방책으로 BCG 접종을 해야 합니다. 결핵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접종 대상자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요. 자, 뭘 꼭 기억해야 되냐면 결과를 판독했는데 음성이다. 그러면 접촉한 일이 없다. 좋네. 그러나 BCG 접종을 꼭 해줘야 된다. 여기까지 꼭 알아둬야 되고요. 양성이라는 거는 뭘 의미한가? 자, 결핵균에 접촉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핵균에 예전에 접촉한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이게 양성입니다. 그러면 현재 환자일 수도 있고 그 균에 대해서 이겨내서 항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정말 균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겨내고 항체를 가지고 있어서 양성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결핵일 가능성이 있는 건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해야 합니다. 다시요. 양성으로 나온 사람은 접촉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정밀검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엑스레이 촬영을 하지만 여기서도 조금 이상 반응으로 나타난다. 이럴 때는 이제 객담검사까지 가게 되거든요. 이런 대상으로 봐야 돼서 투베클린 반응검사의 음성자와 양성자가 각각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알아두셔야 할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토대로 지금 여기에서 조금 더 촘촘하게 보려고 박스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항생제 투약 전의 피부 반응 검사와 결핵 초기 검진을 위해서 투베클린 반응 검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A 항생제를 예전에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구나 항체를 만든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싫어서 항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채로 살아가면 크게 무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동일 항생제에 반복 노출되어지면 이제 확 하고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예전에 A라는 항생제를 투약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 항생제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대로 살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동일한 항생제에 반복 노출됐다면 이제 가지고 있던 항체가 그 양이 확 많아지면서 내 몸에서 즉각적인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 버립니다. 그러면 이때 알러지 반응은 매우 심각하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모든 혈관이 확 하고 확장이 되어지는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기관지가 수축 경련을 일으켜 버립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알러지 반응으로 혈관이 확장됐다. 그러면 혈관의 투과성이 커지기 때문에 일테면 이랬던 혈관이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그러면 혈관에 미세한 구멍이 사이즈가 커지니까 이렇게 구멍이 커졌겠죠? 이렇게 혈관의 구멍이 커지면 혈관 안에 있어야 될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자, 수분이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두드러기가 생기고요. 콧물이 나고 그럴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자, 그거를 써보려고 합니다. 자, 혈관이 확장되면 두드러기, 그런가 하면 발진, 그리고 무척 가려워요. 소양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콧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하면 혈관이 확 늘어나면 혈압이 뚝 떨어져서 저혈압이 되어질 겁니다. 이거는 사망으로 갈 수도 있는, 즉각적 사망으로 갈 수 있는 아나필락틱 쇼크로 가면 저혈압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두드러기 발진, 소양증, 콧물 정도 반응이 나타난다면 아토피성 알러지 반응일 겁니다. 이처럼 혈관이 확장되는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두 번째,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기관지가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기관지가 어떻게 될까요? 좁아지겠죠. 그래서 기침을 합니다. 이런 기침을 천식성 기침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기침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도가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폐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질식해서 사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도 폐쇄와 질식 현상까지 나타나면 아나필락틱 쇼크가 나타났다. 그래서 사망될 수 있지만 천식성 기침 정도가 나타났다면 이거는 아토피성 알러지 반응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 항생제를 반복 투여해서 나타나는 알러지 반응으로 혈관이 확장되고 기관지 경련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저혈압이 나타나고 기관지가 폐쇄해서 질식하는 이런 반응은 뭐라 그러냐면 아토피성 알러지 반응이라고 하고요. 그 정도 잘못 표현해드렸네요. 아나필락틱 알러지 반응으로 사망할 수 있고요. 쇼크 상태가 돼서 아나필락틱 쇼크가 될 수 있고요. 가벼운 정도라면 두드러기 발진, 소양증, 콧물, 그리고 천식성 기침, 이거는 아토피성 알러지 반응이라고 할 겁니다. 이런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뭘 썼기 때문에요? 항생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걸 운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항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건가 나타나지 않을 건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써져 있죠. 애프터 스킨 테스트, 즉 피부 반응 검사를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피부 반응 검사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사이즈가 거의 흔적만 남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음성으로 나타났겠죠?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A 항생제를, 지금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 A 항생제를 투약한 적이 없습니다. 투약한 적이 없거나 또는 A 항생제를 투약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냥 그 항생제에 대해서 내 몸에 항체가 없습니다. 전혀 거부 반응을 일으킬 마음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이것까지 다 외우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해를 정확히 하자는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투약이 가능합니다. 스킨 테스트 결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말씀드려요. 스킨 테스트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그러면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투약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요. 그러나 만약에 양성으로 나왔다면 어떤 걸 의미하냐면 A 항생제를 예전에 투약을 받은 적이 있고요. A 항생제 투약을 받았었는데 투약 받고 나서 그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항체가 있다. 그러니까 나 그거 싫어. 또 들어오면 나는 알러지 반응을 보일 거야. 라는 사람이 양성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성자는 투약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투약 불가능하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포인트는 뭐냐? 예전에 그런 항생제를 투약받았던 사람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 병원에 와서 첫 번째 투약할 때는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기 전에 스킨 테스트를 먼저 해서 그 여부를 가려내고 그 다음에 음성자에게만 투약하고 양성자는 투약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이게 항생제 투약 전에 하는 피부 반응 검사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뭘 봐보냐면요. 자, 결핵 초기 검진으로 투베클린 반응 검사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서 설명이 있었잖아요. 자, 여기서 결핵균에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핵균에 노출된 적이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걸 어떻게 그 의미를 해석할 건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노출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어때요?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투베클린 반응 검사를 했을 때 음성으로 나올 겁니다. 괜찮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음성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렇지만 감염성이 높아서 혹시 균이 확 들어오면 어때요? 결핵에 걸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처로 뭐를 해둬야 되냐면 BCG 접종을 해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BCG 접종 대상이다. 그러나
투베이클린 반응검사 장애는 음성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을 거다. 이렇게요. 그런데 결핵균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 그러면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이견에서 이미 항체를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현재 결핵 환자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투베이클린 검사를 했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 양성으로 나올 겁니다. 양성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균에 접한 일이 있어서 항체를 갖고 있거나 또는 환자일 수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해야 합니다. 자, 이런 내용도 같이 알아두면서 이제 여기서 정리해서 이 투약에서 문제로 나올 때는 어떤 것들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냐면요. 항생제에 대한 스킨 테스트는 몇 분 후에 그 결과를 판독하는가? 그러면 15에서 20분 후에 결과 판독을 한다. 그래서 음성자는 투약이 가능하고 양성자는 투약이 불가능하다. 이게 골자죠. 그 다음에 투베이클린 반응 검사를 했다. 이때는 48에서 72시간 후에 결과를 판독했는데 음성으로 나왔다. 이 사람은 균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혹시 균이 한꺼번에 오면 결핵에 걸릴 수 있으니 PC 접종을 해놔야 된다. 그 다음에 양성으로 나왔다. 균에 노출된 적이 있다. 양성으로 나온 사람은 정말 결핵 환자일지도 모르고 또는 아주 좋은 케이스, 항체를 만들어 갖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가 중요하다라고 골자를 표현한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복해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단답형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단답형 문제에서 피내 주사에 대한 1번 문제는요. 항생제에 대한 과도한 면역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자, 그게 과도한 면역 반응이 알러지 반응이죠. 이걸 보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피부 반응 검사를 하죠. 이거를 애프터 스킨 테스트라 그래서 AST라고 하지요.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항생제 투약 전에 AST 해봤습니다. 그 결과 투약이 가능하네요. 이거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럴까요? 음성으로 나왔을 때 그럽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요. 항생제 투약 전에 AST 검사를 위해서 무슨 주사 했나요? 네, 피내 주사 했죠. 그래서 결과 판독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가 지난 다음에 결과를 판독하죠? 항생제라고 했죠? 이거는 15에서 20분 후에 결과 판독을 한다. 예,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다음에 결핵 초기 검진법은 뭐다? 예, 투베이클린 반응 검사다.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항생제 전에 AST 검사처럼 피내 주사한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같이 문제로 거론이 되곤 합니다. 자, 초기 검진법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5번은 투베이클린 반응 검사 후 결과 판독을, 자, 투베이클린은 결과 판독이 몇 번하고 비교하셔야 되냐 하면 3번 문제하고 비교하셔야죠. 항생제의 결과 판독은 15에서 20분 후지만 투베이클린 반응 검사 결과 판독은 48에서 72시간 후에 결과 판독을 한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두시라는 말씀이요. 다음에 투베이클린 반응 검사 결과 음성이다. 또 투베이클린 반응 검사 결과 양성이다.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 음성이라는 것은 뭐죠? 결핵균에 접촉한 일이 없다. 결핵균에 접촉한 일이 없다. 그래서 꽤 괜찮으네요. 그렇지만 그에 대한 대책으로 PC 접종을 해놓으라 그랬죠. 근데 양성이란 그러면은 결핵균에 접촉한 일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항체를 만들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결핵 환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8번 문제요.
자, 반응검사 결과 음성자는 다음 조치가 필요하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네요. 음성자라면 금성자에 대한 다음 조치는 감성을 낮추고 저항력을 높여주기 위한 BCG 접종을 해둬야 한다. 문제로 잘 나오는 것이죠. 다음에 자, 투베클린 반응검사 결과 음성자가 아니라 이번엔 양성자입니다. 양성자는 정밀검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첫 번째 무슨 검사부터 할 거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뭐부터 하죠? 엑스레이 촬영을 하죠.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거기서 문제가 있다면 확진법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문제요. 혈액 확진법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확실하게 진단하려면 어때요? 균을 발견해야죠. 그래서 객담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객담 검사가 확진법이다. 그래서 엑스레이와 더불어 결국은 객담 검사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피내 주사의 단답형 문제도 풀어봤고요. 이 앞장, 즉 항생제 투약 전의 피부 반응 검사와 결핵 초기 검진을 위한 투베클린 검사의 피내 주사를 비교하는 거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단답형 문제 봤고요. 그 다음에 근육 주사에 대한 내용 역시 알아둬야 해서 이 시간에는 근육 주사와 그리고 피내 주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꼼꼼하게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해서 어떤 문제라도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